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년 1월 1일 이후에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일단 무역 전쟁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또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여파와 함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전해드린 대로 이래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담판이 이제 휴전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휴전은 저는 예고됐던 건데요. 네. 일종의 만약에 이번에 합의가 안 됐다면은 경제 냉전이라는 표현으로 좀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일이었었거든요. 네. 네. 서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90일간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 지가 한 105일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한 2,500억 달러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품에 대해서 예.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500억 달러에 대해서 한 25% 부과를 하고 있고요. 예. 2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그 2천억 달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25%까지 인상하겠다. 내년 1월 1일부터요. 원래 계획이 이거였었죠. 네. 예.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90일간 이제 그러니까 유예하겠다. 잠깐 이제 그러니까 보류하겠다는 이것을 이제 중국이 얻어낸 부분이라면 한다면요. 네.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에 반대하는 반대급부로서 얻어낸 것이 이제 90일 동안에 이제 착실히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가지고 미국의 콩이라든가 대두 제품들이죠. 예. 이런 제품들이라든가 혹은 천연가스들을 중국에서 대규모로 이제 수입을 해줌으로써 네. 미국의 좀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이제 축소시키는데 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합의를 이제 되게 이제 서로가 이제 실력을 하나씩 얻어내면서 네. 이렇게 잠깐 이제 유보를 했습니다. 전쟁을요. 네, 지금 백악관에서는 중국과 앞으로 90일 안에 뭐 새로운 무역 합의를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합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새 무역 협상이라는 걸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까요?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요. 네. 하나 이제 그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세계 무역 질서는 WTO라는 세계 무역 기구가 예, 있죠. 의해서 이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최근에 이 WTO가 제 기능을 사실 좀 못하고 있어요. 강대국들 간의 어쨌든 간에 무역 예. 전쟁이 이루어지면서요. 예. 그래서 WTO의 좀 이 규정들을 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네. 좀 이제 조정을 좀 하는 것을 이제 하나 이번에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 혹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보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트럼프식의 화법이 불공정하다 무역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불공정성을 좀 이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중국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네. 중국의 이제 그 산업 정책. 그러니까 중국은 좀 뭐냐면 정부가 이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하루빨리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쫓아가겠다는 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산업 정책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좀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정부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예.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되어지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네. 1년에 한 지난해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5,055억 달러 정도 이제 이런 대규모 이제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역 흑자를 이제 그러니까 한 미국의 요구에 의하면은 네. 한 1년에 이걸 한 2천억 달러 전후로 정도까지 좀 줄여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고 있는 예.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안이 잘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쵸. 사안들이에요. 예. 중국은 사실 산업 정책을 포기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2등 국가로 살아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국이 보게 되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네. 한국, 독일,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대규모로 줄이게 되면은 중국은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는 이게 쉽게 이제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향후 90일 동안 일단 시간을 벌자는 차원 속에서 일단 네. 잠시 봉합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아마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새 무역 협상을 하려면 중국이 어느 정도 또 양보는 필요가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중국은 일단 아마 이번에 이제 시간 버는데 일단 네. 이제 성과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내 인재니까는 이제 그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중국 기업들과 좀 이제 대등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대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그러니까 개선을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최근에 얘기한 걸 보게 되면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시장을 보다 더 개방을 하겠다. 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과 중국 자국 내 기업들 간의 어떤 차별적인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도 일정하게 좀 이제 이렇게 양보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이렇게 관세율 인상 유보는 일단은 90일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또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참 우려스러운 것이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 계속 증가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4 내지 5% 정도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 정도 있는데 올해 지난 10월 달까지 보게 되면 27%까지 증가했어요. 아, 네.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한 수출 증가율이 6.4%인데 네. 중국에 대해서 수출 증가율이 한 20%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매출액 중에서 44.2%가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33.8%.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네. 중국 의존도가 중국 경기가 지금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미중 간에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게 되면은 중국 경기의 둔화는 더 빨리 이제 그러니까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중국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 우리는 옆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불똥이 굉장히 가장 큰 불똥이 네. 튈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강경파가 아직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낙관적이게 보기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텐데 우리나라도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제가 뭐 원래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제가 미중 간의 이 사실 갈등은 오바마 정부 때도 이미 시작됐던 거예요. 네. 단지 방식이 좀 이제 거칠어진 것뿐이죠. 트럼프에 들어와서는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미국이 좀 너무 늦게 시작했다. 할 거면 좀 일찍 더 시작했어야 되는데 중국이 네. 너무 커버렸다. 그래서 이게 미국도 이번에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봉합을 한 이유가 네. 자기 자신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한 이슈가 미중 갈등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미국도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지금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미국 입장 속에서는 중국을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영원히 그러니까 해결 못할 수도 있고 네. 아니게 되면 만약에 이게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은 네. 사실 미국이 체면이 더 깎이는 겁니다. 그렇죠. 싸움을 했다가 결국은 이게 무승부로 끝나게 되면 네. 그 앞에가 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체면이 깎이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우길승천하듯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굉장히 높은 우리 네. 경제 구조 속에서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어요. 예. 이미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를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저는 이 빨리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경제 의존도를 좀 낮추는 것이 저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중 무역 갈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좋을 텐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맞습니다.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올린 건데요. 교수님, 이 경기 둔화 우려에도 이렇게 올린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네. 좀 실기를 했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아, 네. 좀 진작 올렸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지금 사실 이번에 올린 이유를 한국은행에서 말하는 걸 보게 되면요, 기존하고 아무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가 지금 구한다. 이건 뭐 우리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한 거 다들 알려져 네. 있는 사실이라고요. 예. 근데 왜 이 시점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퀘션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좀 실기를 했다는 점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그 책임을 좀 면치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단지 이제 저는 강요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코너에 몰려서 올린 거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네. 적어도 미국의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12월 달에 이제 금통위가 없거든요. 네. 그럼 내년 1월 달에나 가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12월 달에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그 격차가 한 1%까지 네. 이렇게 거의 벌어지게 돼요. 1%포인트까지요. 예.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지금 냉각되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인하할 여지를 많이 확보를 또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후퇴됐을 때 금리를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금리가 너무 낮으면은 내릴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응산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네.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냉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담을 갖고 있는 가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들 입장 속에서도 경기에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조금 시기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인데 어떤 현황인가요? 지금 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되게 예. 얘기할 때 예.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가 한 지금 300조가 좀 넘으니까요. 부채 규모가요. 상당히 큰 규모죠. 상당하네요. 예.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자 부담까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더 이제 그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들을 보게 되면 이제 시중은행보다도 제2금융권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네. 상당히 규모가 많습니다. 예. 규모가 많은데 되게 신용등급으로는 한 6등급 이하 네. 그리고 이제 하위 20% 계층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게 뭐 많게 추정할 때는 우리가 한 800만까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 어느 한쪽에도 걸리시는 분들이요. 그런 점에서 이 취약계층들의 부담이 상당히 증대될 수밖에 없고 취약계층들에 대한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별도의 금융 대책이 정부로서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뭐 낙관론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낙관론은 저는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되게 이렇게 그 둔화될 때가 어느 시점이었었냐면요. 1990대 초에, 네. 그다음에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였었는데요. 이때가 1990대 초 같은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 원 소위 그러니까 이 신도시 일기 건설을 만들었죠. 공급을 해서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도 이 세 가지 그 사태가 다 이게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세계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네. 90대 초에 그러니까는 80대 말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축대부 조합이 그러니까는 한 1천여 개 정도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돼요. 91년도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부동산 거품이 버블이 꺼졌었고 네. 이 충격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오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도시 일기 공급은 숟가락 하나 더 얹은 정도에 네.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계 금융 환경이 굉장히 저는 큰 변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세계 금융 환경이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네. 더구나 내년, 내후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과 지금 경기 둔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악재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불길하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상당히 우리가 이 경착륙하는 것에 대한 정부로서 좀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는 좀 부족한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 경착륙으로 들어간다면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주장했던 것들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일가구 인재니까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소위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요.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상환할 능력이 없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좀 이제 그러니까 부채를 좀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중은행으로부터 부채를요. 그리고 이것을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택 매물도 안 나올 것이고요. 네. 주거수단도 상실을 안 할 것이고 가구 같은 경우는 자기 부채, 자기 원금은 최소한 자기 돈 들어간 부분은 또 이제 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소비에 여력도 좀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네. 미국에서 어떤 양적 완화 차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주로 금융회사들을 구제를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가지고요. 네. 근데 우리는 좀 가계를 구제를 해야 된다. 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경기가 그러니까 장기간 불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제 이러한 대책들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또 시장의 관심은 내년에 지금보다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놓긴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가능성은 뭐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네. 걸 다요. 근데 이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연준이 최근에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중립금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정금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중립금리 바로 밑에까지 왔다. 예. 뭐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내년에 원래는 한 3회 정도 인상을 되게 이제 그동안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이게 한 1회 정도, 많아야 한 1회 정도 인상하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네.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장기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단기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가 없는 이제 이런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만약에 늦추게 된다면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가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시장 장기 금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을 못 하더라도 경기에 대한 부담은 지금 그러니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수단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최백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